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그렇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며 중국을 칭찬하던 문,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10번의 식사에서 고작 2번만 챙겨주고 나머지는 일반 식당에서 혼밥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를 하죠. 평범한 식당에서 서민들과 섞여 식사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망신이며 외교 굴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밖에서 새는 물이 안에서는 다를까요? 문에 프롬프터 대본이 없는 현실은 너무나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며 국민들을 탄압하더니 대통령과 민주당은 방역으로부터 자유롭나 봅니다. 수십 명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상인들과 일명 쇼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조작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청와대 유튜브에서 공개한 소래포구 시장 방문 영상입니다. 대통령께서 기반을 잡아주셔가지고 힘들지만 저희가 잘 이렇게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TV조선에서 나온 영상에는 풀버전이 나와 있는데 이 한마디가 생략되었던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쪽에 문사랑 카페 회원이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사랑 카페 회원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청와대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평범한 상인이 고맙다고 전한 것으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문바에 카페 회원이었다고 밝히기까지 합니다. 이런 걸 편집한 게 조작이죠. 그들의 편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일부러 왔습니다. 네. 오이도 시장으로.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이도가 아니고요, 소래포구예요. 소래포구예요. 소래포구 시장에 가서 오이도 시장에 일부러 왔다고 김정수 여사가 말합니다. 그러자 상인분이 말하죠. 오이도가 아니고 소래포구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동대문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사모님이 온다고 해서 그 전날부터 청와대 관계자들이 몇 번이고 찾아왔겠죠. 경제를 망쳐놨으니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와주러 온다는데 거기다가 쓴소리를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찾아와서 남대문 시장이 힘들다 해서 왔다고 말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정말로 소래포구를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유튜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2017년 소래포구에서 화재가 났고 3년 만에 소래포구 어시장이 재개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정권 내내 영업을 못한 가장 피해가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주로도 많이 없습니다. 불났을 때도 도와주셔야지. 우리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나. 4년 동안. 상인은 지난 4년 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단 한 번을 도와주지 않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쇼를 하냐 질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쇼와 실제 정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넸을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인지 구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후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바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폭군의 대명사로 불리는 네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8분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폭군하면 누가 떠오르냐 했을 때 네로를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로마 황제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네로보다 더 잔인한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온건한 모습도 많았습니다. 네로의 초기 5년 통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로마의 걸작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본인이 직접 제거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 어머니가 네로를 황제로 만든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네로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친인척 관계, 즉 성골입니다. 그러나 4대를 걸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네로의 아버지는 4살의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어머니는 네로를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며 결국 황제와 재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황제는 나이가 많았고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반드시 황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네로를 황제의 딸과 약혼시키고 황제의 양자로 입양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몇 년 새 제거된 의원들만 무려 30명에 달합니다. 그러니 사실 네로가 폭군이기 이전에 네로의 어머니가 역사상 유례없는 폭군이었죠. 그리고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황제를 독버섯으로 제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네로가 황제에 오르자 어머니는 공동 통치자로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이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네로는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과정도 재밌습니다. 사고로 위장을 해서 어머니가 탄 배를 침몰시키지만 어머니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굳이 헤엄쳐서 살아나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받은 네로는 참모들과 협의를 한 후에 군을 보내서 제거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다르게 발표를 하죠. 어머니가 황제를 제거하기 위해 자객을 보내다 실패했고 스스로 자결했다고요. 그리고 네로는 황후를 처형하고 정적들과 원로원 의원들을 모함하고 제거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규정 때문에 제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떠한 수준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황제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동안 꼴보기 싫었던 귀족들을 황제가 제거하니까 오히려 잘했다며 칭찬을 해줍니다. 이에 질세라 네로는 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폈습니다. 수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식량과 선물을 배급하고 공공 건축 사업을 펼쳤습니다. 지금 자꾸 누가 떠오릅니다. 식량 배급이며 공공 건축 사업이며 어쩜 2000년 전 로마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로를 본받지 말자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잘 나가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하며 일주일 동안 시내 전체가 불타버렸습니다. 이에 황제는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탓을 기독교에게 돌립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민들과 마찰이 많았는데 저들이 화재를 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이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하며 짐승우리에 던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화재 이후 네로는 본격적으로 돈 파티를 벌이고 정치와 경제는 망가집니다. 중간중간 인사들이 역모를 꾸미지만 발각되어 끝납니다. 말이 역모지 그들은 국가를 위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제위해에는 각지에서 봉기가 터지고 장군들이 스스로 황제를 칭합니다. 이 네로는 목숨을 구하려고 숨어 지냅니다. 왕궁에는 본인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없었으며 시내의 한 저택에 숨었지만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회에서 자신을 광장에서 때려 죽이게 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나 사실 의회는 그냥 네로를 살려두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의회에서 네로를 살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을 본 네로는 자신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인 줄 알고 끝까지 자신을 지킨 비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는 예술가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제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주경철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 후에 400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다. 네로 때문에 로마가 망하지는 않았다. 잘못된 지도자가 한때 분탕질을 쳐도 제국 시스템이 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영상은 억지로 현재 우리나라와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는지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민주당의 폭정에 다들 무기력감을 느끼실 겁니다. 조중동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 수호 세력들이 철옹성처럼 그들의 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신료를 인상한다면서 아나운서가 자기 마음대로 방송한 KBS의 추태는 그야말로 언론개혁이 절실하구나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에게 불리한 기사는 빼고 어떻게든 여당 인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임의로 추가한 것이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싶어 진보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겨레와 경향에서 아주 살벌하게 박범기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친정권 검사 돌려막기, 박범계가 인사권을 쥐고 검찰 통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그러자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겨레 법조기자는 조선일보와 사돈지간이라며 기레기다. 한겨레가 또 한겨레 안에 친윤석열 언론임을 자백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살벌하게 작성했으면 눈바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법무부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들을 그대로 유임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이동을 하더라도 서로 보직을 맞바꾸는 시기였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박범계에게 이성윤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유임시켰다며 하는 척만 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가 만난 이 사진은 그저 언론에 우리는 얘기를 했다, 나는 추미애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었지 실질적으로는 추미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중요한 점이 현재 월성 1호기 수사를 지휘하는 대전지검장을 좌천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언론사에서는 박범계가 추미애처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결에는 그 실체를 파악합니다. 월성수사팀을 유임시킨 것이 구색 맞추기라는 것입니다. 이를 교체할 경우 오히려 이전처럼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월성을 봐주면서 차라리 이성윤을 지키자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뼈를 내주고 살을 취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하여 한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갑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인해 김명수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있다. 법원 안팎의 비난, 시민단체의 고발, 야당의 공세로 별다른 묘수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 김명수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침묵이나 자진 사퇴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밌는 점은 경향신문에서는 다른 이유로 김명수를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야당이 주장한 근거로 비판을 하지만 경향은 오히려 여권의 입장에서 비판을 합니다. 왜 임성근 부장판사의 술수에 말려들었냐? 공과 사의 분별에 실패했냐는 질책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좌파 쪽에서는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가 함정을 놓은 것이고 김명수가 걸려든 것으로 보고 있구나.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결국 지금 김명수는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명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경향은 이어서 말합니다. 녹취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중적 태도가 들어있다. 입법부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서 왜 정치와 법관 탄핵을 얘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판도 합니다. 취임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왜 사법농단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선고받냐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일명 사법농단 관련자들이라 불리는 판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들이 피해자가 되었고 국회가 탄핵 소추까지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외압에 탄압받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명수가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중앙일보에서는 오히려 김명수가 자진 사퇴를 안 하는 것이 야당에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임기는 6년이고요. 지금 김명수는 임기가 2년 7개월이 남았기에 다음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이긴다면 야권의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6년을 임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김명수가 중도 사퇴를 해버린다면 문희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할 것이고 앞으로 6년을 더 진보 인사가 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을 지명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김명수가 남아있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타당해지게 됩니다. 어차피 친정부 인사가 임명될 거라면 이미 욕을 먹고 먹은 김명수가 버텨주는 게 야권의 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도덕성으로 타격을 입고 정치권에 연루된 정황이 가득한 상황이니 그냥 지금처럼 논란만 키워주는 것이 더 정권 지지율 약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전략은 바뀌어야겠지요. 김명수 사퇴하라가 아니라 김명수 욕먹어라. 그렇지만 사퇴는 하지 말아라. 지금 여권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서다가 한순간에 폭삭 망할 수 있다는 그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을 아시지요?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우주의 법칙을 깨달은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근대역학, 천문학, 관성의 법칙 등의 개념을 도입하며 태양계의 운동까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전 재산을 주식에 탕진하게 됩니다. 수학 천재인 머리를 이용해서 영국의 남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적당한 이윤을 남기고 매도합니다. 그러면 역시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자 수익이 몇백 %가 올라버립니다. 이에 다급해진 뉴턴은 최고점에서 자신이 팔았던 그 주식을 왕창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바닥을 찍으며 2만 파운드, 한화로 20억의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당시 조폐국장을 역임하고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불리는 뉴턴도 순간의 자만, 방심, 판단 미스로 바닥을 찍는 운명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뉴턴은 이렇게 말하죠. 천체의 움직임을 알겠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린 박범계와 김명수의 광기는 결국 그 자만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문과 청와대의 의도가 직접 개입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사권과 인사권을 모두 법무부 장관이 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이 인사권은 장관이 갖고 수사권은 총장이 가져야 한다는 말을 전했고 박범계가 이것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되도록 진행되는 수사는 놔두되 인사권으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식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현재 법무부 연수원에 계속 남아있는 것, 윤석열 총장이 발표 전까지 어떠한 인사안을 받아보지 못한 사실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성윤은 단순히 지검장의 자리가 아닙니다. 추미애마저 날아가 버린 지금 검찰개혁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것입니다. 단순히 좌파에서 하는 것처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운동권의 실체를 파헤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공자가 쓴 논어에는 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공자가 말하길 임금의 덕은 신하를 그 그릇에 맞게 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하의 덕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임금에게 올리고 밖에서는 결코 자기가 한 것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덕이라고 제시합니다. 참으로 구체적이면서도 와닿는 말이지요. 무려 기원전 50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쓴 학자의 말이라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기하리만큼 정반대입니다. 임금은 신하를 그 그릇에 맞게 부리지 못합니다. 4년 동안 법무부 장관만 몇 번을 갈아치웠습니까? 첫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신하라는 사람들은 묻지 않아도 자기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계속해서 학계, 언론사를 중심으로 대통령제가 잘못됐다. 이제 대한민국도 대통령제를 버릴 때가 왔다는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문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문의 지지율은 바닥을 찍고 국민의 신뢰는 없다시피 합니다. 이전 우파 정권을 비판했던 국민들도 문을 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소통을 잘하겠다는 약속은 부끄럽게도 온 나라가 분열과 갈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심도 좋아요. 이제 문은 절대로 안 믿는다. 이제는 이재명이랍니다. 문이 싫으니까 이재명을 뽑겠답니다. 뒤돌면 잊어버리는 금붕어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다음 대통령, 다음 시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개판인데 다음엔 잘할까요? 이번 시험에서 망쳤는데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겠답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도 결국 진영 대립으로 난장판이 될 것이고요.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모두 빈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의 옷을 입은 독재 체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동유럽과 중남미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모두 독재와 함께 국가 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전무하다시피 한 제도가 바로 대통령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공 사례가 등장했는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스스로 국민들이 군부 독재를 민주적인 대통령제로 구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여러 독재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분명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마치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라도 되는 것 마냥 어디 궁궐에 파묻혀서 좋은 소식만 전해 듣고 가끔씩 밖으로 나오는데 자기를 칭송하고 떠받드는 곳만 가다 보니 현실 감각을 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거 때는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국가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듯 말하더니 막상 붙자마자 족을 임명시키고 마음에 빚이 있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그저 그가 속한 당의 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하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지만 우리나라보다 정치가 개판입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젊은 시각은 그럼 양비론자냐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의식이 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활개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뽑아줬다는 이유 단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출되었다. 그렇기에 우리의 권력은
국민의 뜻이다. 이 사고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직접 징계 내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의 탄핵에 일조하는 것, 이런 민주주의를 뒤흔든 행동에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라고 논란을 일축시켰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포용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공수처는 위험하다고 주장한 금태섭 의원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현실을 외친 사람에게 문바들은 수만 통의 문자를 보내서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천을 탈락시키며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이에 서울시장에 도전하자 민주당은 기회주의자다, 배신자다 프레임을 씌웠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먹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난 4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팬덤 정치로 바뀌어가는 그 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모든 일을 방관하면서도 이 모든 일을 주도한 대통령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우상호를 중심으로 171명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탄핵소추를 발의합니다. 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다.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 권력의 독립을 기본 요소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이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지금 문에게 적용되는 항목 아닙니까? 지금 야당의 의원 수가 적어서 그렇지 많았으면 진작에 자리에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숨어있기에는 너무나 큰 자리입니다. 추미애 뒤에 숨어서 검찰총장을 자르려고 하지 않나 대법원장 뒤에 숨어서 판사를 해임시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직접 자르셔야죠. 대통령의 권한에는 검찰총장을 해임시킬 수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고 욕먹을 일이 뻔하니까 소모성 장관들을 임명시켜서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요. 비판할 점이 많습니다만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직접 했습니다. 취임 직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실추된 군과 육군의 명예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명 군부개혁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남에 출신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시킵니다. 당시 군부 실세였던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해임시키며 하나회 출신 인사들을 모두 물갈이시키고 군 요직에 비하나회로 채웠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하나회 군인들을 경질시킨 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일을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어디 국방부 장관에게 일을 시킨 다음 대통령은 모른 척 딴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은 일종의 정신병까지 앓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요.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에서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역할도 이 증후군에 해당합니다. 10대 학생이 선생으로 변장하여 학교를 다니고 조종사로 위장하며 무임승차에 수표를 위장해서 140만 달러를 가로챕니다. 이 병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속여가며 거짓말을 계속해오다가 결국 어느 순간부터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망상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로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문이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경제가 안 좋고 국가가 개판이어도 잘 되고 있다, 거짓말을 해왔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실제로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있기에 계속해서 회견에 엉뚱한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의 여부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정치, 경제적 문제에 문은 책임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생각을 바꿔서 지금 경제는 좋다,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다 라고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대한 처방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저 현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문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오는데 1%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